자, 1번은 문제를 변형했어요. 보통 이제 예전 기출문제 보시면 미국 금리 인상이 주였어요. 문제가 대부분 다. 금리 인하는 별로 없고.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했잖아요. 인하. 그러면 일단은 답안 어떻게 쓴다고 처음에 쓸 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같다는 기본 써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미국 금리가 몇 프로에서 4.5에서 대신 얘는 이제 범위로 돼 있으니까 제 상단에 4.5잖아요. 4.5에서 4.25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스몰 컷이라고 하잖아. 적게 내렸다. 그래서 거기에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 때 지금 임명돼서 한 명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는데 다른 분이 다 0.25를 주장하면서 0.25%포인트만 내려갔고, 이걸 보통 이제 스몰 컷이라고 하죠. 대신 내릴 때가 컷, 올라갈 때는 뭐 풋 이런 게 쓰잖아요. 그죠? 얘네들. 대신 한국은 몇 프로라고요? 2.5%. 예. 그래서 지금 약 2%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원인 쓸 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은 뭐를 추구한다고요? 다시 한국은 물가 안정 1순위예요. 우리 한국은행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물가 안정과 고용 두 개를 같이 본다면 항상. 그래서 고용하고 물가 안정 이 두 개 측면에서 판단하죠.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위험하다? 고용이 불안하다고 발표했잖아. 고용이 불안하다. 했고, 물가는 보통 얘기할 때 소비자 물가 지수로 판단하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략 2%. 이것보다 이제 높으면 보통 금리를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2%를 상회하긴 해요. 근데 상회 폭이 별로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보니까 물가 안정은 별로 고려 안 하고 오히려 고용에 초점 맞춰서 금리를 뭐 했다? 인하했다. 이렇게 답안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답안 쓸 때 미국의 자산 시장이네. 우리 기출문제는 자산 시장 나왔죠? 자산 시장 나왔으니까 무슨 시장, 무슨 시장? 그렇죠. 부동산, 주식, 이 정도 쓰시면 돼요.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정도 쓰시면 되고, 우리가 모형 몰라서 쓰시죠. 미국이 금리 인하되면 미국에서 금리가 왜 하니? 유출되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 주식 가격 하락.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미국 국내 금리니까 경제가 다시 뭐 하면서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당연히. 대신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특이해서 우리랑 좀 다른 게 외환 유출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가격 상승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환율은 쓰면 안 됩니까? 원래 자산 시장 하면 환율을 안 쓰는 게 맞죠. DDA 모형에서 AA 자산 시장 할 때 이제 환율하고 환율 시장도 그 자산 개념으로? 예. 그러면 화폐 시장도 쓰셨어? 원래 그냥 일반 자산하면은 네. 부동산 주식을 주로 얘기하니까 두 개 정도는 확실히 쓰시고 나머지 쓰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왜 외환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워낙 뭐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수 경기를 훨씬 더 보고 접근하는 거지 금리 차로 보통 이동하진 않죠. 한국과 좀 차이가 있지. 그냥 그럼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견조해서 네, 건조해져서 오히려 외환 유출보다는 자국의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인한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이다. 두 개 다 쓰시고 외환 유출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뭐 크게 오르겠어? 아니 뭐 빠져나가겠어요? 네. 눈 커진 것 봐. 무슨 소리야? 상승이라 썼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생을 좋아해 상승하죠. 네. 근데 두 가지 틈을 다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금리 하락이 내수를 성장시켜서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반대로
금리를 내린 게 경기 둔화가 우려돼서 내린 거기 때문에 그 우려가 시장에 약간 반영될 수도 있죠. 네, 반영이 되어서 그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니까 장기채 그거는 이제 실제 신문고사 보시면 이론 적공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문에서 보통 읽을 때는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는 경제가 안 좋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부동산 주식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니까 장기채 선호가 높아지고 그럼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 쓰실 때 어떤 걸로 안전자산을 보냐에 따라 다르겠죠. 주식은요. 주식은 늘어나는 걸로 봤습니다. 생각해 증시 올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보통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보통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됐을 때 그거를 내수용재 침체로 보고 금리를 인하한 거잖아요. 네네. 그걸 인식을 하고 주식을 미리 파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럼 시장을 봐야 돼요. 네. 솔직히 보면. 그렇네요. 예,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만 명확하게 얘기하시면 무리는 없고. 근데 이제 이게 경제학 시험이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명히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은 그냥 자국 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소비 증가와 투자 증가 일반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외환 유출에 따른 만약 효과가 크다면 그땐 부동산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명확한 논거만 써주시면 문제는 없고요. 네. 보통 어느 정도 이제 출제자가 답안을 좀 생각을 하고 갈 거예요. 이게 그게 맞게끔 쓰는 게 맞지. 자, 1번은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드린 프린트 볼까요? 자, 오늘은 드린 프린트를 금리 인상이잖아, 주제가. 근데 거기에 키워드 뭐 나왔어요? 국민소득. 그러니까 물어보는 변수가 있으면 모형이 생각나셔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국민소득. 그럼 Y잖아요, Y. 그다음에 고용 나왔으니까 어떤 시장 생각하셔야 돼? 노동시장 정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물가 수준, P. 그리고 경상수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환율. 그렇지 않겠어요? 환율 변화에 따른 경상수지 내용이 단지 서술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이 나왔으니까 ISLM, BP는 다 쓰겠지.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ISLM, BP 가지고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모형 가지고 변수가 다 설명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이제 ISLM, BP니까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까 거기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자율, 국민소득, 수평이 BP. 대신 이제 이거 써줄 때 반드시 전제해 줘야 된다. 완전한 자본이동을 전제로 한다 하고 BP 수평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LM, IS 해주시면 되고, 균형. 그래서 국내 금리와 미국 금리가 일치한다 해놓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고 한국. 그 미국 금리 인상되면 BP 곡선이 이제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미국 금리 인상. 이렇게. 그럼 이거에 따른 외환 유출로 환율 어떻게 되고 상승하게 되고, 요거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이전보다 개선이 될 거다. 경상수지 이제 언급하시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ISO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셔야 되잖아요. 균형이 이제 일단 A에서 B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이동시켜도 되고, 아니면 IS를 더 오른쪽으로 크게 이동시켜도 돼.
다시 여기 B로 가게 되면 ISL은 BP가 다 만나잖아. 최종적으로.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IS를 더 오른쪽으로 더 이동시켜도 돼요. 문의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IS가 우측 이동했잖아. 그 IS 우측 이동하니까 AS, AD 모형에서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물가 Y에서 우상향 AS, 우하향 AD. 그럼 물가는 이제 P0이고 처음에 Y는 Y0일 때, 자 IS 오른쪽 간다, AD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데 여기서 국민소득이 Y0로 잡으면 여기 Y0 똑같은 거고, 자 일로 가면 Y1 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Y1이에요? 물가 고정됐을 때가 Y1이야? 여기 된다는 거는 물가 오를 때죠? 물가 올라가면 기본 LN 곡선 움직이지 않아요? LN 곡선 함수식 다시 P분의 MS는 L, Y, 일단 R로 쓸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가 변하면 LN 곡선 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LN 곡선 이동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현재 Y1은 물가가 뭐 할 때? 고정되었을 때 Y1이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 상승. 여기까지 이해? 그럼 물가 올라가면 LN 곡선 왼쪽 가죠? LN 왼쪽 갈 때 LN만 이동하면 IS, LN, BP가 다 안 만나지 않아? IS도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물가의 상승에 따라서 LN 곡선 우측 좌측 좌측 왼쪽 좌측으로 이동하고, 근데 오늘 이제 아까 객관식 문제 푼 거 물가 올라가면 실질 환율 하락, 우리나라 거에서 하니까 지금 실질 환율 하락하고, 그럼 IS 어떻게 돼요? 순수 감소하니까 좌측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IS 왼쪽, LM 왼쪽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LM 왼쪽, 프린트는 그대로예요. IS 왼쪽 2 이렇게. 균형은 이제 C로 간다면 Y가 Y2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가 되지? 여기가 Y2가 되는 거죠. 맞죠? 됐나요? 네. 자, 하여튼 ISL은 BP 한번 써봤고요. 이건 금리 인상하는 케이스. 그럼 금리 인하도 해볼 수 있잖아. 같이.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금리 인하 한번 해보자고요. 금리 인하 없으니까 오늘 주제가 금리 인하였잖아. 그럼 금리 인하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자. 어제 집 근처에 잠깐 산에 갔다 왔는데 그 절에서 KFC를 시키시더라고. KFC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배달 기사분이 올라가는데 못 찾는 거야. 절 앞에서. 그래서 저는 궁금하더라고. 진짜 스님이 시켰나? 스님이 시키더라고. 여기 그래서 받아가시더라고. 원래 이렇게 고기 먹는 스님도 있긴 하죠. 냉정 아닌데 냉정.
아 몰라. 순간 당황했어. 설마 스님이 시켰을라고 했는데 스님 여기서 부르더라고 여기라고. 아무도 없으니까 보통 주변에 없으니까. 했는데요. 산이요? 저기 봉대산 쪽이라고. 아 처음이에요. 예, 그쪽 같다 했죠. 좀 한적해요. 사람 없으니까 시키신 것 같아. 자, 다시 미흡금 리나. BP. 밑으로 가야죠. 밑으로. 아니 뭐 고기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손님 대접하려고. 아,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니까 뭐야, 솔직히. 예전에 저희 선배들은 막 고시 공부할 때 절에 들어갔거든요. 예전 선배들은. 근데 얘기 들어오면 안에 들어가면 공부 되게 잘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못한대요. 그냥 스님이랑 같이 어울리면 거기 이제 스님들이랑 같이 논다고 하더라고 밤에. 스님 바쁘다고요. 아 몰라요. 저는 선배한테 얘기 들은 거. 같이 이제 놀다 보면 같이 고기도 잡아먹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모르겠어요. 예전에 선배들 얘기했던 기억나요. 자, 여기로 갔죠? 이렇게 미흡금 리나. 그럼 다시 외환 어떻게 되고? 유입. 그다음 환율 하락. 순수출 감소로 인해서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IS가 일단 왼쪽으로 갔어요. 그럼 균형 A에서 B로 갔고, 아까 요거 AS, AD 생각하시면 AD가 어디로? 왼쪽. 여기 왼쪽이죠. 여기 안 그릴게요. AD 왼쪽. 그럼 물가 어떻게 되고? 하락. 물가 하락. 그 LN 곡선은 우측 이동. 실질 환율 상승에 따른 IS 곡선도 우측 이동. 이렇게. 그래서 ISLN 모두 우측 이동. 그러면 처음에 Y0였다가 Y1 갔다가 LM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IS 우측으로 이렇게 하면서 균형은 C. 이렇게 됐죠? 국민소득은 Y2 이렇게 됐죠? 그럼 최종적으로 국민소득 늘었어요, 줄었어요? 준 거지. YZ Y2로. 아까는 증가했고. 여기까지 그림 그려봤어요? 그럼 다시 고용은 어떻게 돼? 고용. 했는데 여기서 여기서요? 이거 그려보라는 거죠? 예. 예. 또 하라면 해야죠. AS, AD 한번 다시 한번 적었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P, Y, 처음에 Y0, 여기 Y0. 처음에 IS 왼쪽 갔으니까 AD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처음에 물가가 안 변하니까 P0에서 국민소득이 Y1, 여기 Y1 이렇게. 그다가 이제 물가 뭐 한다? 떨어지는 거죠. 물가가 하락하면서 LN 곡선 우측 이동, IS 곡선 우측 이동은 AD 곡선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선상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동한 거 지금. IS, LM이 우측으로 여기서 이동하잖아. 이 이동할 때 AD를 또 오른쪽 이동시키시면 안 된다고. 물가 하락에 따른 이동이니까 선상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ISLN 곡선 우측 이동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물가 하락이 잘 이해가 안 돼. 금리가 아까 미국 금리 인하해서 환율 하락, 순수출 감소하면 IS가 왼쪽으로 이동했잖아요. 맞죠?
그럼 IS 왼쪽 이동이 AD를 왼쪽 이동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저쪽 Y2가 여기 Y2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체중은 Y가 감소. 체중 감소.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다시 고용. 고용은 그림 안 그리면서 할 수 있지.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GDP. GDP. 지금 미국 금리 인하할 때는 GDP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줄었잖아. 그러면 고용은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노동시장 안 그린다면 말로 할 때 이걸 거고, 오늘 그 드림 프린트는 제가 잘못 그렸어요, 죄송해요. 그 6번에 보면 그 잘못 쓴 게 4번에 그 프린트에 첫 번째 페이지 4번에 보시면 그 실질 화폐 공급을 증가 감소. 다시 오늘 드린 프린트 첫째 페이지. 화폐 시장에서는 찾았어요? 네, 실제 화폐 공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지금 증가라고 되어 있죠, 증가. 다시 4번에 보시면 증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증가. 네. 증가 맞아요? 네. 아니죠. 감소 바꿔줘, 감소. 네. 지금 네? 다시 미국 금리 인상 거기 물가 올라가는 케이스 아니었어? 아, 네. 물가 올라가니까 아까 실제 환율 하락, 실제 화폐 공급 감소. 그래서 4번에서 거기 증가 실질 화폐 공급을 제가 잘못한 거니까 증가시킴으로 하시면 안 되고 감소시킴으로 이렇게 됐어요? 감소시킴으로 찾았죠? 네. 그래서 ISLM 모두 각각 좌측 이동시킨다. 됐죠 여기까지? 다시 5번도 틀렸어. 5번. 총수요 및 총공급 균형은 점시에서 달성되고 물가 수준과 국민소득 모두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잖아. 하락한다 아니겠지? 맞죠? 그래서 5번도 하락하지 말고 증가로 고쳐주셔라. 증가로 고쳐주셔라. 됐어요? 자, 그러면 6번도 틀렸네. 노동시장에서는 물가 어떻게 하셔야 돼? 물가 상승으로. 죄송해요. 물가 하락 아니고 상승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노동시장 그림 그릴게요. 일단 고용 증가 나오셔야 돼? 고용 감소 나오셔야 돼? 증가. 증가 나오셔야지. 다시 위에 1번 그림에서 GDP 늘었어요, 줄었어요? 안 늘었어. 늘었잖아. Y 제로에서 Y1 는 거잖아. 는 거잖아. 아, 프린트요? 예, 프린트. 아, 네. 예, 늘었잖아요. 늘었죠? 그럼 국민이 늘었으니까 고용도 늘어야 될 거 아니야. 고용 감소로 나오면 안 되잖아. 노동시장을 그림을 잘못 그려놔서 다시. 자, 세로 W예요. 명목금리,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이에요. 세로 명목임금, 임금, 노동공급, 우하양, 노동수요. 그럼 노동수 어떻게 표기했어요? 명목임금일 때. 다시 W는 P 곱하기 MPL 이거였잖아. 여기가 P 곱하기 MPL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물가 올라갔어요, 내렸어요? 물가 상승했죠? 그럼 물가 상승한 거 뭔가 노동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때 우측 이동할 때 상방 이동일까요? 우측 이동일까요? 상방 이동이에요, 상방. 요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물가 상승, 물가 변화분만큼 올라간 게 요 높이. 그러니까 여기 높이의 의미가 미시에서 나온다고. 여기서.
이게 노동수요 P 곱하기 NP이잖아요. 이게 노동자의 저번에 했었는데 한계 생산물 가치. 이게 이제 VMPL에서 물가 올라가. 이게 P 곱하기 NP이기 때문에 P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거기 실질 임금의 개념을 이해가 되는 거야. 거기 써 있는 개념으로 실질 임금의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지금 임금 상승은 어떻게 돼요? W0에서 W1으로 올라갔고요. 고용은요. L0에서 L1으로 증가했고요. 맞죠? 여기까지? 근데 저 실질 임금을 알고 싶잖아. 거기 써 있는 거 몰라 상관없지만. 그러면 지금 요 높이가 뭐라고 했어요? 물가 상승. 명목 임금은 요 높이. W는 요만큼 들었잖아. 물가는 이만큼. 그러면 실질 임금의 적용은 P분의 W 아니에요? 요거. 그럼 물가 상승이 명목 임금보다 높네요. 그럼 실질 임금 뭐 한다? 하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그림은 거기는 제가 잘못 표기해서 노동수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지 않았어요? 거기는 그러면 P분의 W에서 W 내려가요, 감사해요. 거기 있는 그림은 W 거기 프린트 있는 거 잘못 그려진 거 W 감소 맞죠? P는 물가 하락으로 지금 표시한 거니까 물가 하락이 더 큰 거 아니야? 거기는 그럼 실질 임금은 상승 이렇게 써놨잖아. 거기 해설 프린트는 실질 임금 상승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6번 수정할게요. 노동시장에서는 물가 뭐로? 상승으로. 노동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노동수요는 어떻게 되고? 우측으로 이동하여 고용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명목임금은 상승하나 실질 임금은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수정하게 돼. 근데 뭐 실질 임금까지 올라도 상관없고 그냥 임금 올라간다 정도만 써주시면 되는데 임금 안 써도 되잖아. 물어보는 거 뭐니까 지금 고용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고용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임금을 자세히 안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네. 국민소득이 고용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둘 다 영향 주는 거죠. 뭐 고용 그렇죠. 고용이 증가로 당연히 Y가 증가할 수 있는 거고 Y가 증가했다는 건 고용 증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Y 증가로 고용 증가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왜 국민소득이 고용에 영향을 오히려 GDP 증가한다는 건 생산 증가 아니에요. 생산. 생산 증가하려면 노동자 고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지. 설명할 때. 그러니까 굳이 노동시장 그리지 말고 GDP 증가, 그게 경제 성장 또는 생산 증가니까 고용 증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석을 쭉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모형 또 있죠. 거기 ISLM 모형으로 해도 되고요. 아까 우리 객관식 시험 했던 거 그걸로도 할 수 있겠죠. 자, 저것도 먼델 플레밍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 있는 그것도 먼델 플레밍이야. 환율 Y 두 번째 페이지 있는 거. 두 번째 페이지 있는 거. 거기는 ISLM 그려놨잖아요. ISLM. 그래서 IS부터 어떻게 그리셨어? 우상향. 다시 환율 올라가면 순출이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IS 우상향 그렸고, 그리고 LM은 화폐시장인데 환율 관계 없으니까 수직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날 때 환율이 결정되고 국민소득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원데이 플레이인데 여기는 이제 뭐가 없어요?
추가한에는 이자율이 없지. 아까 저기는 이자율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자율이 없는 모형이잖아. 그래서 환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모형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국 금리 인상해 볼게요. 아까 국내 금리와 외국 금리는 똑같다. 그러니까 요거 쓰려면 기본 전제가 뭐야? 완전 BP가 수평일 때 전제라고 쓰는 거예요. 원래 이 모형 자체가 완전 자보 이동을 전제로 할 때 이 모형 쓰는 거예요. 그럼 불완전 자보 이동일 때는 이거 못 써. 이거 자체를. 그래서 불안 자보일 때는 저쪽에서 BP를 우상향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완전 자보이동 전제하기 때문에 국내 금리와 외국 금리가 똑같다 전제해서 설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미국 금리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는 케이스잖아 지금. 거기서. 내려가는 것도 똑같이 해주죠. 하여튼 미국 금리 올라가는 케이스. 올라가면 국내 금리 어떻게 되고? 올라간다는 거잖아. 이게. 그럼 국내 금리 올라가면 IS 곡선과 LN 곡선 모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IS 곡선 식은 생산물 시장 균형이니까 Y는 C, I, G, NX. 금리에 영향 주는 거는 투자입니다. NX는 환율이야. 영향 주는 게. 자, 요거만 변한 거야. 투자. 그럼 투자 증가 감소? 감소 하니까 AS가 왼쪽으로 가죠. 이건 이제 상방 아니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그다음 LN 곡선에서 아까 화폐시장 균형식 P분의 M은 L, Y, R. 그러니까 요거 영주네. 화폐시장 쪽에서 또.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화폐 수요 증가 감소? 감소하니까 왼쪽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LM 어디로 가셔야 돼? 우측. 그래서 LM은 우측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LM 1. 그래서 균형이 여기서 여기로 가네요. 됐죠? 그럼 실제 환율 어떻게 되고? 환율 상승한 거죠. 여기서 상승. 그래서 환율 올라가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고 환율 올라갔으니 국민소득도 뭐한다? 증가한다. 네. 저번에 그 외우는 거 LN 곡선 좌측 우측 가르쳐 주실 때 네. 그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측이요. 요게 좌측. 무조건 이게 커지고 작아졌을 때 통화량 증가 가장 기본 아니에요? 통화량 증가? 통화량 증가하면 왼쪽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우측.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제일 편하잖아. 통화량이 증가하면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가장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화 증가하면 이 등호가 일로 바뀌니까 부등호가 일로 바뀌니까 그럼 이때는 우측. 그럼 반대는 좌측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렇게 부동호가 왼쪽으로 됐을 때 왼쪽이 커질 때. 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Y가 증가해야 되니까 우측. 그래서 같아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 근데 이제 시험 볼 때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는에서 바뀌면 왼쪽이 더 커지면 무조건 우측, 오른쪽 더 커지면 좌측 빨리빨리 푸셔야 되거든요. 대신 이제 는이 되는 과정에서 Y가 변할 거 아니야. Y가. 그럼 지금 요 케이스에서 요거잖아. 그러면 는 되려면 Y는 커져야 작아져요. Y 커지니까 LM이 오른쪽이잖아. Y가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한 단계 더 거치니까 무조건 왼쪽이 크냐 오른쪽 크냐 해서 좌측 우측 바로 하셔야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아까 화장에 갔다 오신 분 여기 촬영 때문에 이름 말 못하고 이걸로 바꾸셔야 돼. 6번 1페이지에서 네. 6번 내용 오니까 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객관식 문제 풀었던 그 비슷한 거 모형 다시 쓰면 이 S 빼기 I NX 미국 금리 인상 하면 어떻게 돼?
다시 아까 우리 객관식 문제 풀 때 여기가 알스타에서 미국 금리라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지금 완전 자본시장 전자니까 미국 금리가 국내 금리가 같다. 그럼 미국 금리가 만약 인상되면 국내 금리도 뭐 하니까 인상되니까 투자 어떻게 되고 감소. 투자 감소. 그럼 S 빼기 I는 어디로 가셔야 돼? 우측으로 이동하실 거 아니야. 우측 이동. 이렇게 하는 거죠. 우측. 균형이 A에서 B로 가니까 실제 환율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순수출은 증가한다. 이렇게 바로 해야 되죠.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낯설어. 낯설죠. 바로 못할 수는 있지. 객관식이 아까 명확하게 어떤 모형이 나오니까 좀 편한데 내가 쓰기에는 이게 쓸지 저거 쓸지가 되게 애매하거든. 모형도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변수가 뭐를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 그러면 보통 환율 변수가 나오면 환율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형이 두 개 있지 않아요? 가장 기본이 DDA 아니면 외환시장 정도의 그림. 그럼 추가로 이 정도. 대신 DDA도 이 Y로 나왔죠? 근데 여기는 Y가 없잖아 또. 환율밖에 없잖아. 일단 가장 기본 변수가. 여기 지금 가로는 뭐예요? S 빼기 I랑 NS를 나타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환율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변수. 그리고 대신 순수추는 여기서 선상에서 변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저거가 아까 실질 환율이라고 하셨는데 왜? 원래 순수출에 영향 주는 변수가 다 실질 변수예요. 원래 모든 변수 실질이야. 경작에서는. 그러니까 금리, 그러니까 투자에 영향 주는 변수 금리도 명목의 실질이에요. 실질이야. 전부 다 실질 변수야. 그러니까 C, I, G, NX 이거 있잖아요. G 빼고 C도 소비죠. 그러면 이게 무슨 변수야? 실질 변수야. 투자도 실질 변수야. 순수도 실질 변수야. 그러니까 C, I, NX 다 영향 주는 변수 무슨 변수가 돼야 돼? 실질 변수만 영향 주는 거야. 원래 원칙은. 근데 실질 명목 구분하기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자율 쓸 때도 그냥 이자율로 쓰지 실질금 명목을 구분 안 하잖아. 답안 쓸 때. 그러니까 여기도 불편하면 그냥 환율 쓰시면 돼. 난 실질 불편해. 그 실질 환율 빼고 그냥 환율 할 거야.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 답안 쓸 때는. 근데 가끔 이제 꼼꼼하게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질 환율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실질금리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논사반 쓸 때는 그렇게 안 나와. 우리 코타 쪽은 그냥 환율, 그냥 이자율 이 정도 나오는 거지. 실질 이렇게 안 나오지. 다시 여기 PY 할 때 여기 무슨 GDP예요? 이것도 실질 GDP야. 실질. 대신 PY 곱한 게 명목 GDP고. 그러니까 가격이 도입되면 명목이고 이 GDP가 실질이니까 실제 생산된 것만 보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Y가 실질 GDP라고. 이것도. 그럼 실질이니까 다 뭐야 이것도? 실질이지. 이것도 전부 다 실질이었어. 이렇게. 근데 처음 공부할 때 실질 명목 구분하기 되게 어렵잖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 그냥 실질 빼고 그냥 일반적 금리, 이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코타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었죠. 예전에 기출문제. 실질 금리와 명목 금리 구분하는 거. 그 실질 명목 GDP 구분하시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기출문제 한 번.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개념. 실질 금리가 뭐냐? 명목 금리가 뭐냐? 실질 GDP가 뭐냐? 구분 기준이 뭐냐? 이렇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 되게 당황스럽지. 원래 그런 거 내면 안 되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내는 바람에 또 사람들이 또 당황했지. 이거 시험 범위가 없고 그냥 랜덤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 그렇지. 시험 범위가 있는 거예요. 범위는 없죠. 그러니까 원래 명확하게 시험 볼 때 범위를 줘야 되잖아. 네. 근데 뭐 가끔 뭐 일반 보면 시사, 그러니까 공격 같은 경우 보면 경제학이라고 해놓고 미시거시키에 돼 있거든요. 미시거시. 국제 문제는 포함돼 안 돼요? 만약 범위가 미시거시키 나오면 그래도 국제 문제 해야 돼. 낸다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기본은 미시거시 국제 문제. 그리고 우리 코트라는 시사. 시사도 막 외우는 거 나오면 힘들잖아. 뭐 세계 무역 기구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쓸 거야? 갑자기
저번에 나왔던 게 국제 분쟁 절차 아니었어요? 예전 기출 문제가. 그거 분쟁 절차 안 외우면 못 써나. 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울 거 외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진짜 막 필고 치는 경우 예전에 그 저는 이제 공격 강의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인국공 논술 시험 문제 뭐 나왔었냐면 예전에 진짜 그때였던 게 애국가 사절 쓰시오가 있었어요.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쓰시오. 이게 논술 시험이었어. 인국공 시험 문제였어. 애국심 고치한다고 해서 사장님이 이걸 출제시킨 거예요. 외국나면 떨어지게. 네? 외국나면 이것도 있었고 예전에 기억나는 게 또 뭐냐 부모님 뭐 한자 쓰시오. 이 성함 한자로 쓰시오. 이런 것도 시험 있어. 그 거짓말은 그냥 아는 한자로 써면은 예전에 막 그 등본 같은 데 내라고 시키잖아 나중에. 다 조사 바보예요. 되게 골 때린다니까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제 을이기 때문에 최대한 넓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저희는 수험 접합해 공부하지만 출제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른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시험 볼 때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남은 거죠? 거의 딱 한 달 남았으니까 일단 시사 부분은 계속 좀 체크하셔야 돼. 시사 외울 거 좀 알려주시죠. 그거 제가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 네, 뭐뭐뭐 한번 다 정리하자고. 애국가 충격적이네요. 아, 저희도 충격적이었어. 시험 본 사람들 그때 엄청 웃겠다니까요. 인국공. 그런 거 국정감사 같은 데서 안 아, 찔리고. 그런 걸로 어떻게 할 수 없죠. 방금 애국가도 몰라?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기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별별 다 봤죠. 그때. 자, 하여튼 이렇게 모형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금리 인하 또 있잖아. 두 번째 주제는 금리 인하죠. 그럼 1번 볼게요. 한국의 무슨 환율? 실질환율, 수출입, 경상수지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실질 나왔으니까 아까 나온 그 모형 그대로 쓸 수 있네. 거기. 그래서 아까 썼던 모형 반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되면 다시 투자 어떻게 되고 국내 금리 인하로 투자가 뭐하니까 증가니까 S 빼기 I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왼쪽 좌측 이동으로 지금 그림 그려놨고 균형이 일로 가니까 실제 환율은 뭐하고 떨어지고 순수출은 감소한다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수출입과 경상수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걸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 2번은 아까 그림 해봤죠? 금리 인하에 따른 ISLN BP 다 해봤잖아. 그래서 그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은 불확실성이란 논의가 있는데 오늘 그 드린 문제랑도 좀 관련되지 않아요? 2번 문제. 자 2번은 목차를 잘 쓰셔야지. 목차. 자 우리 기출문제니까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대외 오늘 시험 본 거 경기 불황, 미중 무역 분쟁, 보호주의 심화. 그래서 오늘 그 드림 프린트랑 요약시키시면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것도 하나 고려할 수 있잖아. 자 목차 씁시다. 첫 번째 한국의 무슨 시장이래요? 내수 시장 했는데 이제 이게 25점인데 배점이 생각보다 뭐 큰 건 아니니까 목차 제대로 쓰면 첫 번째 뭐 쓰냐면 대외 경기의 분석하고 오늘 이제 물어본 거 미중 무역 분쟁 전쟁에서 이거 대략적으로 내용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물어보는 게 내수 시장에 미친 효과잖아요. 그럼 내수장 했으니까 뭐뭐 쓰시면 돼요? 가장 기본 소비 증가, 소비 감소. 삼수잖아. 소비 감소할 거고. 이거 이제 설명 쭉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투자도 감소할 거고.
대신 순수출 쓰면 안 되지. 순수는 외수시장이니까. 자, 내수시장은 소비하고 투자 위주로만 써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뭐 물어봤어요? 무역. 무역에 미친 효과. 무역. 그러면 이제 내수시장 대응되는 외수시장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에 미치는 바로 물어보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목차 쓸 때. 무역에 미치는 효과. 효과. 그러면 첫 번째 수출에 미친 효과, 수입에 미친 효과 나눌 수 있잖아. 그럼 수출 쪽은 당연히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등 보호주의 심화 등으로 수출 뭐 할 거다? 감소할 거다. 라는 걸 쓸 수 있고 수입은요? 내수시장 관련돼 있으니까 소비 투자 감소하면 소비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내수시장 관련돼서 수입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목차 잡고 쓰시면 되고.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그냥 소비가 감소하니까예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왜요? 내수가 준다는 거는 기업 활동할 때 투자를 지금 덜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기업들이 외국에 물건을 팔 때 보통 보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많이 또 수출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 수가 있죠. 다방면 소비도 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뭐 수입재를 덜 산다는 얘기니까 수입이 또 줄 거고 다방면으로 쭉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번째는 뭐예요? 고용에 미치는 효과. 그럼 아까 소비 투자 감소해서 내수시장이 침체받았으니까 소비 투자 감소에 따른 고용 위축 감소 이거 쓰면 되고 또 우리 배운 거 지금 이제 보호무역주의 나왔으니까 미국 관세부가 핵심이니까 여기서 해외 직접 투자 내용 쓸 수 있잖아.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른 고용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뭐 그린필드형 투자냐, 뭐 브라운필드 투자냐, 여기서 막 내열하면 내용이 또 많아지잖아. 쓸 게 많죠. 이게 하다 보면 목차 이거 쓰면 되고 고용. 네.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환율이 오를 텐데 해외 직접 투자가 감소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불확실성을 넣었을 때 일단 여기서 불확실성 추가 논점 제가 쓴 것뿐이고 네. 일단 빼고 하면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제성장 아니에요? 그럼 경제성장은 GDP에 미친 효과 아니야? 이게. 그럼 앞에 있던 결론이 다 붙는 거네요. 그다음 소비 뭐하고 감소, 투자 감소, 순수출 감소 하니까 경제성장에도 부정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목차만 잘 써주시면 이런 거 쓰는데 어렵지 않지. 내수시장을 말할 때 G는 말 안 하는 거. 정부 지출은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니까 내수하면 보통 소비 투자까지만 딱 얘기하시면 근데 돼요. 정보 지출을 넣은 다음에 그게 그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써도 돼요? 그럼 이제 정부가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거나 줄일 가능성이 있거나 그거에 대한 이제 논점 나오면 내수시장이 당연히 효과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심화돼서 향후에 재정적자가 왜 심화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고 확대 재정을 하게 되니까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소비 쿠폰 넣었거든요. 이재명. 근데 그거는 다 쓰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내수 시장에 미치는 이게 영향을 전반적으로 지금 효과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GDP 부정 효과잖아요. 그러면 여섯 번째 만약에 뭐 대책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쓰려고 하신 건데 지금 정부 지출 내수 쪽은 시장에 넣어놨어요. 여기? 네. 여기서 어떻게 해? 그래서 정부 지출을 항목을 따로 빼고 여기서 네. 정부 지출? 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심화돼서 향후에 내수 시장 재정적자가 왜 심화되냐고. 소비가 감소되니까 내수 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재정 그거는 개입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면 뭐 상관없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개입을 한다는 논점에서 네. 그러니까 내수시장 침체에 따라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에 따른 그러면 늘리면 내수시장이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야?
향후에 진짜 내수 시장이 침체에 빠졌을 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칠 수 없다라고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비 투자 감소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개입을 한 거고 이때 적자 재정이 되니까 그럼 이걸로 해서 경제 다시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좋아지지만 지지만 향후에 만약에 또 안 좋아지게 된다면 그때는 쉽지 않다? 그때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내기 힘들 수도 있다. 제가 볼 땐 이거는 굳이 여기 놓지 말고 그냥 마지막에 대책 쪽에 들어가면 맞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게 그냥 반복된 내용이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3번 4번 갈게요. 자 3번은 ESG 관련된 문제를 드렸고요. ESG는 워낙 저희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3개 문제 중에서 딱 중요한 거 하나만 일단 뽑아서 3번 문제 드렸고 오늘 그 프린트 드렸잖아요. ESG. 일단 이제 개념은 외워두셔야 되지 개념. 키워드 뭐예요 일단? 그렇죠.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인데 전체 큰 틀에서는 일단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 경영 요 큰 틀에서 원래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ESG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일단 다시 E는 환경 나오니까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S는 사회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지배 구조도 투명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외울 게 ESG 항목을 외워두셔야 되죠. 이 환경 관련된 거, 기후변화 판단할 때, 탄소 배출, 에너지 효율화, 여기 이제 평가 기준 이에 해당되고 S는 기본적으로 노동자하고 소비자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지표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 기업이 소비자 대상으로 물건 팔 때 어떻게 돼? 고객을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야. 고객 만족.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 관점에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안전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한국 기업이 외국에 진출한 다음에 그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S에 해당되죠. 뭐 인권 이런 거. 근데 평등해 할 때 남녀 평등해요, 성별 평등이라고 했어요. 이제 남녀만 안 쓰죠. 워낙 성소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남녀 평등한 개념보다는 성별 평등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G가 한국이 제일 약한 게 G죠. 지배구조 관련된 거. 그래서 지배구조에서 필요한 게 투명하고 신뢰성이 높은 이번에 상법 개정 관련된 거 높은 이사회 감사위원회 구성을 해줘야 되고 뇌물, 뭐 반부패 이런 거 척결해야 되고 기업 윤리 이런 강조하는 게 G죠. 그래서 일단 답안 쓸 때 뭐 이에 들어가는 항목들 기본적으로 외워놨다가
어느 정도 좀 양을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그 배추권 거래제도 탄소세 내용 나오는데 지금 이제 세계적 이슈는 이잖아, 이 환경 쪽. 그래서 오늘 문제도 환경 관련된 정책 내용이 나왔고, 우리나라가 지금 배추 거래도 몇 차예요 이번에? 기사 보시면 4차. 그러니까 지금 4차 배추가 거래제거든요. 우리가 언제 들어왔다고요? 연도는 2015년도. 그때 2015년 들어오자마자 그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배추 거래제도가. 근데 지금 4차 해당되고, 4차가 내년부터예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게 4차라고 해요, 4차. 그 4차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할당 비중. 배추권 준다고 배우셨잖아. 유상, 무상. 유상, 무상 다 돼요. 근데 유상 할당 비중이 높아요, 낮아요? 지금은 낮아요. 10%밖에 안 되는데 4차는 50%까지 올린대. 이거를. 그래서 지금 유상 할당 비중을 10%에서 몇 프로로 50%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 그 유상할당은 판다는 거잖아요. 그럼 팔면 돈을 거둘 수 있죠, 정부가. 그래서 기후 기금을 더 축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기후 대응 기금이 있거든. 이게 더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 그럼 요걸 이제 쓰는 거지, 정부가. 그럼 이제 잘 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에 항상 얘기 나온 게 이제 증가 예상되므로 훨씬 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효과적인 운용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번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다 우리 배운 내용이니까 하여튼 그 프린트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오늘 문제 볼게요. 자, 핵심은 환경 정책 등 있으니까 답안 쓸 때 일단 ESG 경영 개념 요거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요 환경 정책 못 쓴다고요? 탄소 거래제도 있고, 아까 12AM 탄소 국경 조정제도에 대한 대략적 내용 써주시면 되고, 이게 수출 규격과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그냥 기업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수출 기업 생각하지 말고 기업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 일단 좋은 걸로 봐야 돼요, 나쁜 걸로 봐야 돼요? 좋은 걸로 봐야지. 이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일종의 뭐면서 기회이면서 장기 투자로 볼 수 있다. 부정적 견해로 쓰시면 안 되고, 대신 이제 비용 늘어요, 줄어요? 비용이 늘겠죠. 이게 이제 ESG 어느 정도 지표가 안 나오면 차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입 비용에 영향을 줄 거고, 돈을 빌릴 때 그만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이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되겠죠. 자, 이제 물어보는 거는 수출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일단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복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환경 규제 강화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거다. 증가할 거다. 그래서 어떤 비용? 일단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 탄소 배출 저감 비용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인증서 발급받은 환경 인증 비용도 발생할 거고, 두 번째는 기술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혁신되겠죠. 그래서 기술 혁신과 그만큼 시장 기회도
발생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친환경 기술에 따른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의 수출도 증가할 거고, 제품 수출도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꼭 쓰는 거 볼까요? 글로벌 공급망에 변화가 발생하겠죠.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친환경 공급망 요구할 거고, 공급망의 투명성도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인 4번인 거, 환경 관련 제재 및 리스크가 발생할 거다. 일단 무역 제재 가능성이 있고, 환경 사고 발생되면 그만큼 위험이 커지겠죠. 다른 리스크도 있을 거다. 자, 근데 산업별로 한번 쓰고 싶어. 어느 산업은 이득이고 어느 산업은 손해보겠네, 그렇죠? 그럼 그만큼 오염물질 많이 배출하는 환경 산업들은 그만큼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철강, 석유화학 쪽은 부정적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탄소 배출 주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며요. 부정적일 거고, 상대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쪽은 긍정적일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눠서 산업별로 한번 하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점은 이 정도 서술해 주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4번. 자, 4번에서는 뭐가 핵심일까? 일단 환율이 추세적 상승에 왔대요. 계속 상승. 근데 언제 기점으로? 외환 위기 이후에는 거의 1달러에 1,000원 이상을 유지해 왔다 라고 돼 있죠. 자, 외환 위기 그때 기점으로 환율 제도가 바뀌잖아. 그래서 그것도 쓸 수 있을 거죠. 외환위기 이전에는 일단 고정 환율 제도. 근데 고정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갔던 이유는 뭘까요? 수출 유지 정책이잖아, 한국은. 어차피. 그래서 수출 위주의 정책을 실시해야 되니까 환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도록 조정해줘야 되겠죠. 그럼 무슨 정책? 보통 이때 나오는 정책이 평가 절하 정책. 그래서 평가 절하 쓸 때 뭐 AADD 써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고정환율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1달러당 200원이었는데 이제 환율을 더 조정함으로써 수준이 늘어나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1달러 뭐 800원까지 올려줬다. 그럼 뭐 한다고 했어요? 평가 절하 정책은 뭘 통해서? 우리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통화량 증가하는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A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하죠. 그래서 균형 환율이 그러니까
고정 환율 자체 기준점을 높여주는 게 평가 절하 정책. 요거 쓰시면 되고. 네. AA 구성 요소가 요게 이제 자산 시장이니까 화폐 시장하고 외환 시장 둘 다 균형. 화폐 시장 다시 쓰면 P분의 MS는 L, Y, I. 외환 시장 이절 평설 I는 IF 더하기 ET분의 ET 플러스 1 빼기 ET. 요거 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이쪽에다. 네. 그 다음 외환위기 이후에는 변동 환율 제도.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못 쓸 수 있어요. 일단 수출 증가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용도 쓸 수 있어. 이쪽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DDA로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 외환시장 개입하시면 되지. 외환시장 가지고 외환의 공급, 외환의 수요. 그래서 사례 같은 거 두시면 되고 이제 외환의 공급 증가로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환율 이제로를 뭐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고환율을 뭐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을 뭐 했다? 매입을 하게 되었다. 외환 매입. 외환 매입에 따라 어떻게 돼요?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 발생. 그러면 누구한테 이득? 일단 수출 기업은 그만큼 이득. 인플레이션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되니까 고자산가. 이게 일종의 부자들 위한 정책이잖아. 부자 위주의 정책.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거 쓰면 안 되지. 비판론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의도인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부자들 위한 정책을 비판했었다고 그 당시 예전에. 근데 수출기업 이득을 위해서는 맞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험성도 있었다. 이거 쓰시면. 네? 고환율을 유지하니까. 네. 수출기업 이득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더 이득을 보았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른 효과 있잖아. 뭐 채권자, 채무자 얘기도 막 설명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이때 이제 부자들 위한 정책에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일단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다 보니 물가도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게 두 개 나눠서 답안을 써주시면 되겠어. 이거 이해 안 되신 거 있어요? 너무 빨라서 죄송해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변동은 환율이 변해도 개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걸 쓴 이유가 이제 외환의 공급 증가로 보통 이제 외환 공급 증가가 수출 증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한 게 수출이 증가를 해서 외환의 공급이 증가를 하는 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사례를 든 거고. 그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A에서 B로. 밑으로. 근데 이제 환율 떨어지면 수출기업이 뭐 하니까 피해를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외환 매입을 통해서 다시 환율이 올라가도록 유지를 했다고 설명하는 거죠. 네,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외환 매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성 이렇게 설명을 추가로. 전 당연히 아시는 줄 알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사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제 외환 매입을 보잖아요. 네. 이게 변동 환율제로 바뀐 뒤에 하는 거니까 IMF 지난 다음에 외환 보유고 채울 필요성을 느껴서 매입을 더 하기 시작하는 부분도 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초기 단계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초기에요. 예, 약간 MB 때는 이렇게 많이 했고. 예, 그 당시는 요걸 많이 쓴 거고 아까 말씀드린 97년 초기 때는 오히려 외환 보유를 늘리기 위해서 네.
매입했다 설명하셔도 되고 두 단계로 나눠서. 예. 지금은 그래도 외환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하잖아요. 3천억 달러 좀 되니까. 초기는 없었으니까 외환 매입을 늘렸다. 그거 쓰셔도 되고. 이렇게. 됐나요? 그림은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단계 나눠서 하여튼 써주시면 25점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외환 매입을 하면 저기 지곡선,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매입한다는 건 외환 수요 증가니까. 외환 수요 증가가 되니까. 그 환율이 올라간다 다시 위로. 네, 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선생님 근데 네. 그 아까 그 ESG 경영할 때요. 네. 기업에 미치는 영향할 때 차익 비용에 영향을 준다 했는데 네. 그게 이해가 안 그 ESG 평가 등급이 낮으면 보통 외국에 돈을 빌릴 때 채권이 그만큼 안 팔리거든요. 보통 이제 채권 발행으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데 해당 기업의 ESG 평가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평가 등급 낮으면 이 회사는 그만큼 안 좋은 회사다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채권 자체 발행할 때 금리를 많이 줘야지 팔릴 거 아니에요. 아니 은행에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는 ESG 평가가 낮으니까 그만큼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로 판단이 돼버리면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다 ESG 평가 지표가 높게끔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ESG 각각 평가를 다 좋게 봐달라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회사채 이자를 더 많이 주고 그것도 있고요. 은행 대출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채권 발행할 때 우수한 채권이면 이자를 많이 안 줘도 잘 팔릴 거고 평가 등급이 낮은 회사는 별로 안 좋은 거다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채권 이자가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영향인 거예요. 차익 비용이 증가하는 네, 이거는 이제 만약 ESG 평가가 낮은 회사라면 차입 비용, 그러니까 영향이라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좋은 회사들은 차입 비용이 낮아질 거고 평가 지표가 낮은 회사들은 차입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세계 이 흐름에 발맞춰 가면 점점 차익 비용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쓰면 될까요? 왜 맞춘다는 거는 그만큼 ESG 평가 지표를 높게 받는 회사가 된다면. 네, 네 됐어요? 네. 외환 매입해가지고 고환율을 유지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근데 여기 보면 투자적으로 상승해 왔던 걸 설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외환이 그런 것보다 유출이 더 많이 뛰었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개념은 1,000원 이상을 유지를 해왔다는 거는 계속 유지를 또 해온 거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1,000원 이상이면서 계속 상승했다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네,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1,000원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된 상태잖아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등락은 예, 있지만 예, 예. 저는 약간 그래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고 보고 썼어서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라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약간 그 설명해 주신 거 말고도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투자가 더 증가한다든지 네, 그것도 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외환시장 굳이 뭐 개입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차피 지금 예전보다는 외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외환 유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 쓸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이론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린 거. 쓸 때. 그럼 그것도 써도 돼요. 한국이 분단 국가라서 네. 원화 가치가 낮은 편.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높다. 그것도 가능해요. 지정학적 위기. 예, 쓸 수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환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하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예, 그것도 쓸 수 있죠, 당연히. 논점은 되게 많죠. 쓸 거는 많은데 일단 저는 좀 약간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것만 일단 설명드렸고 아까 얘기한 이제 외국 투자 많이 증가한 것도 쓸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쓸 수 있고. 이거 쓰면서 이분이 말한 거 쓰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 주식에 더 많이 그것도 쓸 수 있죠. 요즘에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서학개미도 쓸 수 있잖아. 제목에다가. 예, 쓸 수 있는 내용도 많지. 시사적 내용은 많이 쓸 수 있지. 이것도.
근데 이제 25점이니까 논점을 얼마큼 잡을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론적 분석, 뭐 시사적 분석 이렇게 나눠서 목차를 잡으셔도 상관없을 거야. 환율 제도를 생각을 못했어. 아 예. 근데 이제 외환위기 딱 나왔으니까 환율 제도는 꼭 나와야지. 그 논점만큼은. 왜냐면 환율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외환위기 기점으로 해서. 예, 그 논점은 꼭 들어가야 되고. 네. 됐어요? 오늘 요 정도 마무리 하고 저희는 수업을 11일 그리고 18일 그 두 번 수업할 거고 마지막 좀 저 혼자 이제 촬영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촬영하고 그 전에 좀 어차피 추석 때니까 과제를 좀 드릴게. 저기 어디야? 저기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거 통해서 제 과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과제를 제가 또 받아서 왜냐면 또 너무 텀이 또 기는 동안 안 쓰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써보는 거 훈련하는 거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마무리하고 11일 날 뵙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